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아가는데 재력이 많이 중요해지다 보니 다들 돈을 벌고 불리는 일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일도 많다 보니 오죽했으면 우스갯소리로 돈 없으면 자식에게 부모 취급도 못 받는다는 슬픈 말이 생겼겠나 싶죠. 물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돈이 있는 게 살아가는데도,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돈은 결국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사람에 대한 존중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돈과 사람에 관련된 사건이 1년 전 제게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당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소기업을 꾸려가던 대표인 아버지 덕분에 말이죠. 배에 골아본 적 없는 놈이 처음부터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전 머리가 클 때까지 저희 집이 여유로운 집안이란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선 굉장히 검소한 분이셨고, 어머니 또한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던 분이었거든요. 돈이 있다고 과시하고 다니는 게 여유로운 게 아니라 항상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면 자연스레 마음에서 여유가 나오는 거란다. 아버지는 10년도 넘은 차를 끌고 다니고 중요한 자리를 제외하곤 깔끔한 옷 몇 벌을 엄마에게 잘 다려달라고 부탁해서 돌려 입고 다니셨어요. 집 또한 적당히 연식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 두 여동생과 저는 저렴한 보세 가방을 메고 중저가 메이커 신발을 3년씩 신고 다니곤 했죠. 대학 시절에도 아주 기본적인 용돈 이외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며 모자란 용돈을 충당했고, 우리 삼남매의 첫 명품은 대학 졸업 때 선물 받은 격식 있는 정장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어이엇한 사회인이니 좋은 자리에선 격식을 갖출 줄도 알아야지. 무작정 아끼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돈을 써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는 무작정 아끼기만 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부도 많이 하셨고, 사람에겐 경험이 중요한 거라며 우리를 데리고 주기적으로 여행도 다니셨어요. 생일엔 나이에 맞는 선물도 잊지 않고 챙겨주셨죠. 무엇보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근본은 회사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직원들의 복지에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 들어가기 어렵다던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두 여동생도 성실한 모범생이었고, 첫째 여동생은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막내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던 막내는 꼭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삼남매 중 가장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니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네. 오빠 서운한 거 아니지? 서운하기 무슨. 잘 살아. 어머니 아버지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제 나이 34살에 첫째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왜인지 딱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나이 27살 이후 저는 오래도록 연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첫째 여동생의 결혼식 날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기요, 정신이 드세요?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첫째 여동생의 결혼식 축의금 정산까지 모두 마친 저는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던 부모님과 막내에게 차를 맡기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최근 며칠 동안 과로를 했던 탓인지 몸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머리가 차갑게 식고 속이 메스꺼운 것이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한 순간 구토감이 밀려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주저앉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식은 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마구 흔들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신이 혼미해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소란 속에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그 여자는 저를 따라 구급차에까지 올라타더라고요. 그렇게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보호자까지 자처해준 날개 잃은 천사 같은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랍니다. 알고 보니 놀랍게도 아내는 바로 제 첫째 여동생이 다니던 중학교의 신입 교사더라고요. 저처럼 제 첫째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함께 참석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를 만났던 거죠. 이후 저의 적극적인 마음 표현 끝에 우린 연인이 되었고 1년 뒤엔 웨딩 마치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려 8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말이에요. 제 첫째 여동생은 저를 볼 때마다 도둑놈이라며 놀려대더군요. 오빠 진짜 도둑놈인 거 알지? 우리 김혜영 선생한테 눈독 들이는 총각쌤 한둘이 아니었다. 예쁘지, 직업 좋지, 사람 착하지. 오빤 진짜 땡 잡은 거야. 그 말이 천번 만번 맞지. 아이고 며느라, 무거운 거 들지 말거라. 힘든 일은 다 태수시켜. 태수야 뭐하냐? 새아가가 과일 나르는데 얼른 와서 받아들지 않고. 새아가, 네 시아버지가 너만 보면 아주 이 꼬리가 승천을 한다. 네가 와서 우리 집안이 더 화목하고 행복해졌어.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니 내심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를 기다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순하고 착하기까지 한 제 아내만 보면 부모님은 웃음이 마르질 않으셨습니다. 제 처부모님과 처제 또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우리 아빠는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는 엄마 대신 작은 식당을 하면서 우리 삼남매를 다 키워주셨어.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없이 항상 우리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셨지. 우리 아빠 진짜 좋은 분이야. 식당에 복지 아동카드 들고 오는 애들한테 돈 한 번 받은 적 없으셨고 어려운 어르신들 집까지 찾아가서 배 골치 말고 식당으로 밥 드시러 오라고 챙겨주며 사셨어. 그러면서도 나랑 내 동생이 취직해서 용돈이라고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릴 정도로 궁하지 않다면서 절대로 받지 않으시던 분이야. 당신 자신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 곧 행복이라면서 말이야. 그런 처가에 단 한 명 튀어나온 못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내 오빠인 저보다 4살 어렸던 손이 처남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이 처남 이야기만 나오면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손이 처남은 대학도 가지 않고 20대 후반까지 놀기만 바빴다는데 이후로도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택배 상하차 단기 일을 하는 것 빼곤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다는군요. 그렇게 집에서 기생하듯 지내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돈에까지 몰래 손을 대서 엄청난 집안의 골칫거리라며 아내는 속상한 기색을 내비쳤죠. 장인어른은 제가 처가댁에 갈 때마다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항상 장인어른에게 타박을 받던 손이 처남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사위님 오셨는가? 아이고, 우리 예쁜 손자들도 왔어? 잘 지내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형님도 잘 지내셨나요? 처제는 나갔나 봐요. 애들 엄만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라 준비할 게 좀 많아서 같이 못 왔어요. 그럼 자네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쉬지 뭐하러 왔어? 이리 와서 앉게. 안 그래도 내가 자네 주려고 보약 좀 지어다 놨는데 가져가서 먹어. 아휴, 아주 백년 사이 납셨네. 아버진 자기 친아들보다 사이가 훨씬 좋으신가 봐요. 누군 직장 좋고 어린 여자 물어서 아들보다 더 귀한 대접 받고 좋겠다. 아휴, 직장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나.
넌 일도 안 하고 그 나이까지 부모 돈 훔쳐가는 놈이 무슨 말이 많어? 너 어제 또 네 엄마 통장에서 몰래 돈 빼서 노르마루 경마장 갔다 왔지? 대체 넌 언제 사람 될 거냐? 어? 손이 처남은 절 볼 때마다 이죽대거나 시비를 걸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은 손이 처남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대접이 기분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손이 사람이니 혹시 무례로 보일까 싶어 꼬박꼬박 존칭을 하며 웃어 보였죠. 그렇다고 매번 무턱대고 참기만 한 건 아니고 말이 도가 지나칠 땐 정중히 화도 내고 일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제게 함부로 굴던 손이 처남은 제가 강경하게 나올 때면 인상을 쓰면서도 제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사람이었죠. 그러다 결국 처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아들을 포기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 나이 42살에 집에 계시던 장모님께서 쓰러지신 겁니다. 문제는 장모님과 집에 둘이 있던 손이 처남이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장모님 쌈짓돈을 훔쳐간 거예요. 당시엔 처제도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한 뒤라 장모님은 퇴근한 장인어른에 의해 뒤늦게 발견이 됐던 거죠. 다행히 장모님은 건강에 큰 지장은 없었고 뻔뻔하게도 손이 처남은 다음 날이 돼서야 술렁술렁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노름으로 장모님의 돈을 전부 날린 채 말입니다.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네 엄마가 위독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부모 목숨보다 자기 노름할 돈이 먼저인 너 같은 금수는 1분 1초도 내 집에 못 들여놔. 내가 당장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진심으로 자신에게 으름장을 놓은 자기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손이 처남은 처가댁 근처엔 얼씬조차 않더니 며칠 뒤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리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매제 집안도 직업도 잘났으니 가진도 많지? 나 지금 길바닥에서 자고 있으니까 살 집 좀 구하게 돈 좀 내놔봐. 싫습니다. 살기 위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돈 때문에 부모 저버린 사람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길바닥에서 주무신다니 찬바람 맞고 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제 장인어른 장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 전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돌아가세요. 뭐? 아, 진짜 다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사람이 늙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머니가 쓰러진 게 내 탓이야? 그깟 돈도 얼마 되지도 않더만. 아! 오빠 네가 인간이니? 너 같은 인간한텐 화내는 시간도 아까워. 다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너 미쳤냐? 끝내 선을 넘어버린 손이 처남에게 그 순한 아내는 그만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려버리더군요. 손이 처남은 아내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는데 저는 그런 아내 앞을 막아서곤 손이 처남에게 경고를 알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형님을 가족으로서 봐주는 게요. 또다시 찾아오면 그땐 당신은 나한테 형님도 가족도 아닐 겁니다. 봐주는 건 여기까지니 이만 가세요. 다음엔 말로 안 할 겁니다. 손이 처남은 제 경고에 겁을 먹었는지 주춤거리다 이내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 기억 속 손이 처남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손이 처남은 그 뒤로 장인어른께 몇 번이나 찾아갔다는데 장인어른은 가택 침입으로 손이 처남을 신고해버리셨다는군요. 그렇게 몇 번 쫓겨나자 더 이상 손이 처남은 처가댁에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을 했다곤 하나 자식을 끊어버린 처부모님은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처부모님께 어떻게든 아들 노릇을 하고자 자주 처가댁을 찾아갔고 두 분을 모시고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지방에 살던 처제네로 놀러 가기도 했어요. 처제 남편도 일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처부모님께 잘하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처 부모님은 점차 기운을 차리셨고 오히려 사라진 손이 처남 때문에 속을 끓지 않아도 되어 나중엔 웃음도 더욱 많아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들 복이 없는 대신 사위 복이 있구먼. 고맙네, 권서방.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두 분이 좋아서 자주 찾아오는 건데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랑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사세요.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렇게 정정하던 장인어른은 제 나이 45살이 됐던 해 큰 건강의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돌연 뇌경색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하셨거든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곁에 붙어서 간병을 시작하셨고 저와 아내는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돌보곤 퇴근 후엔 장인어른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장모님과 교대해 장인어른을 간병하러 갔었죠. 전신에 마비가 온 장인어른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평생 손쉽게 다루던 온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하고 절망스러우셨겠죠. 뇌경색에는 처음 몇 개월간의 재활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장인어른은 모든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을 기운차리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와중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장인어른께 보여드렸고 사진을 본 장인어른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어제 장인어른 식당 처분 문제 때문에 다시 장인어른 식당에 들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붙여놓은 쪽지들이 식당 유리창을 뒤덮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가게 내놓을 때 장인어른 식당에서 자주 식사하던 애들이나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건강상 문제로 폐업한다고 써붙여 두었더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장인어른을 응원해줬네요. 온통 장인어른 아프지 말라고 얼른 쾌차하시라는 내용들이에요. 이 응원들의 힘을 얻어서라도 얼른 재활운동도 하고 쾌차하셔야죠, 장인어른. 그건 바로 평소 장인어른의 인품을 잘 알던 손님들의 응원 쪽지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장인어른께 떼어간 쪽지들을 전부 전달해 드렸어요. 쪽지 속 사람들은 김 씨, 김 사장님, 할아버지, 아저씨 등등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장인어른을 부르며 장인어른의 회복을 응원해주고 있었죠. 그날 이후 장인어른은 필사적으로 재활운동과 치료에 매진하셨습니다. 달라진 장인어른의 모습에 아내와 처제는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연세가 있어서 회복이 기적처럼 빠르진 않았지만 끝없는 노력 끝에 장인어른은 2년 뒤엔 거의 정상인처럼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비록 약간 한쪽 다리를 절고 발음이 어눌해지긴 했지만 엄청난 호전이 아닐 수 없었죠. 저는 퇴원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은 제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네, 권서방. 이렇게 오래 자식들을 걱정시켰는데 여기서도 폐가 될 수는 없어. 내 몸도 이렇게 회복됐고 나랑 안 사람 모두 아직 정정하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네. 게다가 장인어른은 우리가 모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병원의 주차원 일까지 구하셨더라고요. 장인어른, 몸도 온전하지 않으신데 이젠 제발 자식들 용돈 받고 편하게 쉬시라니까요. 이러다 또 큰일 나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남들도 다 이런 큰 병 겪고도 돈 잘만 벌고 사네. 나 아직 70도 안 됐어. 이 나이에 자식들 피 빨아먹고 살면 주위에서 욕해.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좋은만 쑤실 뿐이야. 다들 걱정들 말어. 거기 병원장이 참 좋은 사람이래. 주차요원이고 환경미화부 직원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이 직원들을 잘 챙겨준다더구나.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쇠고집도 그런 쇠고집이 없으셨습니다. 장모님은 어차피 장인어른 고집 꺾을 자식 아무도 없다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장인어른은 자식들의 우려 속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건강에 큰 무리 없이 장인어른은 일을 소화해내시더군요. 일하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장인어른? 가끔씩 과하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뭐, 잠깐 보고 말 사람이니까 속으로 참 못난 사람이다. 혀 몇 번 차고 말아버려. 말도 어누라고 다리까지 저는 내가 그 사람들을 말로 이길 수 있겠나? 그 사람들이 달려들면 힘을 쓸 수 있겠나? 장인어른은 정정하셨지만 전처럼 당차고 불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정과 같지 않은 뭔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많이 위축이 된 모습이었죠. 그런 장인어른을 걱정하는 제게 장인어른은 세월 앞에 장사있냐며 쓰게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장인어른이 일하시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근래 들어 무리를 했더니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라도 받아볼까 싶어서요. 겸사겸사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장인어른의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이라도 사드릴 계획이었어요. 마침 차도 집에 두고 온 날이라 장인어른과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해도 좋을 것 같았죠. 병원에 가까워지자 주차 부스 근처에 서 있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보여 저는 반갑게 장인어른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앞엔 웬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더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젊은 놈은 장인어른께 마구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장인어른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러대며 말이죠. 이봐 당신, 꿀 먹은 벙어리야? 왜 말을 안 해? 당신이 주차 공간 협소하다고 여기 대놓으면 당신이 알아서 잘 주차해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믿고 진료보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잘 주차한다고 했으면 잘했어야지. 감히 내 차에 기스를 내? 내 차가 얼마짜린지나 알아? 1억이야 1억. 당신 같은 주차요 나부랭이 월급으론 절대 꿈도 못 꿔볼 차라고. 당장 물어내. 그게 분명히 주차할 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게 왜... 뭐라고? 말 좀 똑바로 해봐. 아, 이제 보니 아까 말할 때도 그렇고 말병신인가 보네. 슬쩍 보니까 다리도 절던데 이런 데서 장애인이 이래도 돼? 몸도 성치 않으면 집에 얌전히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일하겠답시고 나와서 남의 차를 망가뜨려? 이거 어쩔 거야, 어? 아, 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내가 이 병원에 다 얘기해서 당신 한번 잘리게 해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변상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하는지. 그거야 카센터 가보면 알겠지. 아,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당신 연락처나 내놔. 카센터 갔다가 바로 비용 청구할 테니까. 장인어른은 속사포처럼 빠르게 소리를 질러대던 그놈의 말에 당황하신 듯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덜덜 떨고 계시더군요. 그놈은 기가 죽은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며 어깨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아무리 장인어른께서 실수를 하셨어도 저건 굉장히 도가 지나쳤기에 저는 황급히 장인어른께 달려갔습니다. 장인어른, 권서방. 뭐야? 당신 일터에 막 사위도 불러들여? 사람들한테 굽신대는 꼴 뭐 대단하다고 사위한테까지 보이려고 해? 뭐 아무튼 빨리 연락처나 내놔. 나 바쁘니까. 그놈은 제가 나타나자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얼른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의심쩍더라고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왠지 원래 차에 나 있던 기스를 어리숙해 보이던 장인어른께 덮어 씌우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사람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이봐요. 아무리 우리 장인어른이 실수로 차에 흠집을 냈어도 그렇지 왜 사람을 인격 모독을 합니까? 사람이 실수를 했으면 변상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장인어른께 말을 함부로 해야 되냐고요? 저 기스 표면 보니까 금방 긁은 흠집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정말 우리 장인어른이 낸 거 맞아요?
물어낼 때 물어내더라도 CCTV는 확실히 가린 뒤에 다시 말씀하시죠. 마침 저기 CCTV가 두 군데나 있네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더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제 얼굴을 똑바로 본 뒤 그놈도 아리송해 보이는 것을 보니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아무리 봐도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아니니 만났으면 사회에서 만났겠다 싶어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놈에게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놈은 제 명함을 보자마자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여기 공기업 인사 담당자로 일하는 권태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부장님. 부장님? 아, 맞네. 자네로구만. 이제 기억이 나네. 그놈이 회사에서의 제 직책을 부르니 그제야 저도 그놈이 누군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놈은 2년 전 제가 면접장에서 봤던 저희 회사의 8급 사원이었어요. 저는 점수를 높게 주지 않았는데 운이 좋게도 붙었네 라는 생각이 든 기억 때문에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회사 사람을 이런 데서, 그것도 저희 장인어른에게 갑질하는 진상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놈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사실이 기가 차 저는 더욱 싸늘한 표정으로 그놈을 내려보았어요. 그놈은 파리해진 안색이 되어 어쩔 줄 모르더군요. 자네 이름이 박봉태입니다, 부장님. 그래, 박봉태. 기억나네. 자네 힘없어 보이는 노인이라고 밖에서 이렇게 함부로 굴고 다니는 거 우리 회사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짓이라는 생각은 안 드나?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 차가 비싼 차라서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 정말로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게 맞다는 거지? 우선 병원에 들어가서 CCTV 확인이나 해보지.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명백히 밝혀지겠지. 장인어른, 저 병원 안에 잠시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올게요. 그래. 그래. 저는 겁을 먹고 있는 장인어른을 안심시키곤 그놈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CCTV 열람을 부탁하니 주차 요원인 저희 장인어른 일이라는 제 말에 관계자는 CCTV를 보여주더군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그 차는 병원에 들어온 후 한 번도 긁힌 적이 없더라고요. 다시 그놈을 밖으로 데리고 주차 부스 근처로 돌아온 전 장인어른께 상황 설명부터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겁을 먹고 계시던 장인어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내 심장아.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더 할 말 있나? 죄송합니다, 부장님. 전 정말 이 사람이, 아니, 이분이 그러신 줄 알고 끝까지 거짓말 할 텐가? CCTV 영상에 자네가 차에서 내리면서 기수 부분 슬쩍 살펴보는 거 다 찍혀 있었어. 자넨 이미 거기 기스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 이거 정말 안 될 사람이네. 자네, 내가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사기, 미수의 업무 방해, 모욕죄로 전부 다 고소할 거라고. 고소요? 아이고,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너무 궁해서 제가 그만 못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소를 들먹이자 그놈은 3초도 되지 않아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어찌나 손을 싹싹 비는지 손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숨을 가쁘게 고르고 계셨고 저 또한 그놈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돈이 궁하면 다른 사람한테 돈 뜯고 사기쳐도 된다는 소리야? 난 자네가 우리 장인어른께 한 모욕적인 언행
전부 다 보고 들었어. 아무리 빌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만 가보게. 그리고 자네, 내가 회사에서도 자네 항상 주시하고 있을 거야. 오늘 일은 절대로 잊지 않겠네. 얼른 가보라니까. 부장님, 가라고. 저 1억짜리 차 타고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가 호통을 치자 그제야 그놈은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잔뜩 울상을 지은 채로 말이죠. 저는 장인어른께 다가가 덜덜 떨리고 있는 장인어른의 어깨를 감싸드렸어요. 장인어른은 긴장이 풀리셨는지 이젠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이제 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내가 이젠 정말 늙었나 보네. 저런 말도 안 되는 젊은 놈 겁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니 말이야. 바로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중년의 남자가 다급히 병원에서 뛰어나오더군요. 그리곤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 사람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들한테 소동이 있었다는 말 듣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전 이분 마사이 되는 권태수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전 여기 병원장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하면서 태수 씨 장인어른께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요. 장인어른께 듣던 대로 병원장님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주차요원에게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급히 달려나온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제게 자초지종을 들은 병원장은 크게 격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상에, 그놈 그거 혹시 상습범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우리 병원에서 공론화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측에서 그 사람 고소할게요. 우리 병원 직원을 상대로 벌인 일이니 병원 측에서 본때를 보여주는 게 맞지요. 병원장님,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게 맞아요. 일하는 이곳에서 직원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직원들이 우리 병원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사위분이랑 일찍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저는 병원장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제 명함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곤 기운이 빠진 장인어른을 부축해 택시를 타고 처가댁으로 장인어른을 모셔다 드렸죠. 장인어른이 몇 숟갈이 남아 식사를 하고 잠에 드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 뒤늦게 아내가 처가댁으로 달려왔더군요. 제게 이미 자초지종을 들은 아내는 잠든 장인어른을 보고 거실로 나온 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나쁜 놈, 어떻게 힘없는 노인한테 사기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욕을 해대면서. 그놈 진짜 천벌받을 거야. 불쌍한 우리 아빠, 그렇게 괄괄하시던 분이 얼마나 기가 죽고 놀라셨으면. 울지 마. 내가 그놈 꼭 가만 안 둘 거니까. 저는 아내를 안고 달래주었고 장모님은 옆에서 세월을 한탄하며 눈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감히 우리 처가 식구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놈에게 더욱 화가 났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니 그놈은 또다시 절 찾아와 잔뜩 낮춘 목소리로 사정을 하더군요. 부장님, 혹시 어제 일로 저 정말 고소하실 건가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불이익을 주시려는 거 아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은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다시 부장님 장인어른 앞에 가서 개처럼 기라고 하면 기는 신용이라도 할게요. 부장님, 저 진짜 알고 보면 불쌍한 놈입니다. 주식으로 돈도 다 날리고 사실 어제 그 차도 전부 다 빚이에요. 남은 건 차 대출금밖에 없는 카푸어라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저 회사에 또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죄값은 죄값이지. 고소는 내가 아니라 병원 측에서 직접 한다고 했으니 내 손을 이미 떠났네.
그리고 난 자네가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 일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론화시켜 징계위원회를 열 걸세. 그리고 돈도 다 날리고 가진 게 빚뿐이라고? 그게 왜 내가 자네를 불쌍해 할 일인가? 주식은 그렇다 쳐도 없는 사정에 겉멋만 들어서 풀 대출로 외제차를 뽑은 것도,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서 충당하려고 한 것도 전부 자네 스스로 잘못한 일인데, 그만 가보게. 난 자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으니까. 제 말에 그놈은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희 장인어른께 몰상식한 행동을 한 그놈을 절대 곱게 봐줄 생각이 없었죠. 병원은 정말로 그놈에게 고소장을 날렸고, 저는 그놈에게 경고한 대로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그놈은 일시적 직위 해제가 되었고, 회사에선 그놈에 대한 추가 내부 감사가 열렸죠. 안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다녔던 그놈은 겁도 없이 회사 경비를 야금야금 횡령했었더군요. 그것마저도 충분한 징계감이었는데 별개로 봤던 경찰 조사에서 그놈에 더한 범죄 행각들이 드러났어요. 그놈은 아주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를 치고 다녔더군요. 주식을 해서 돈을 전부 날렸다더니 그때부터 보험 사기로 이득을 취하고 다닌 겁니다. 불법 유턴을 하던 차에 일부러 가서 들이받거나 차선을 바꾸던 차에 차 머리를 들이밀어 상대차 과실로 돈을 뜯어내질 않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한 차에 살짝 치어 나이롱 환자로 드러눕질 않나 아주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뜯어내고 다녔더군요. 게다가 저희 장인어른께 했던 수법 그대로 노인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약자들에게 접근해 수리비를 몇 번이나 편취까지 했더군요. 말 그대로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었던 거죠. 게다가 조사를 당하다 보험사에서까지 사기 행각이 전부 적발돼 보험사가 추가로 그놈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수많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던 그놈은 결국 회사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결국 보험 사기, 사기죄 등 드러난 죄명이 무려 7건이나 되어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저희 장인어른에게 사기를 치고 무상식한 행동을 했던 일을 계기로 결국 그놈은 엄청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놈의 비참한 말로를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니 장인어른께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항상 선하게 살아도 찾아오는 게 불운이건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으니 주어진 불운에 죄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느라 앞으로도 그놈 인생엔 바람 잘 날이 없겠구먼.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2년 끄는 내 아들놈이 생각나는구먼. 제 부모를 저버린 놈을 2번 다시 볼 생각은 없지만 그 목매한 놈이 그놈처럼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니진 않을지 그것만이 걱정이네. 꼭 그놈이 자기 행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법임을 깨닫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인연을 끊은 아들을 아직까지 걱정하는 장인어른의 마음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와 다르게 너무 마르고 작아진 장인어른의 어깨를 보며 저는 언제까지고 장인어른의 든든한 맞사위이자 아들이 되리라 또다시 다짐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그놈은 아직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와 아내는 혹시 그놈이 출소 후 저희 장인어른을 찾아와 해코지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던 장인어른은 병원을 그만두길 꺼려 하시더군요. 69세의 나이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인어른은 또다시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제가 아는 대표네 회사 경비직인데 제가 그분께 추천해 놓을게요. 거긴 경호 인력도 배치되어 있어서 좀 더 사돈어른께 안전할 겁니다. 그 대표도 사람 참 좋고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이렇게 사돈 일자리까지 다 알아봐 주시고. 별 말씀을요.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잘 키워주신 분인데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무엇보다 전 사돈 어른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사정을 전부 들은 아버지는 저와 함께 직접 장인어른을 찾아가 경비 일자리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장인어른을 훌륭한 분이라며 칭찬에 마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어떻게든 장인어른을 돕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장인어른께서 병원 주차요원 일을 그만두던 날 장인어른과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병원장님께 또다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장님. 그때 저희 아빠를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병원장님. 제 남편에게 전해들었어요. 평소에도 저희 아버지를 정말 많이 위해 주셨다고요. 아유, 별 말씀을요. 병원장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이제 못 뵌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네요, 어르신. 그래도 더 좋은 일자리로 가신다니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장님. 병원장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병원장님을 보며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은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건 장인 장모님이 드디어 우리와 합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합가를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죠. 그놈의 일이 마무리되고 저와 아내는 다시 장인어른께 합가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장인어른은 거부 의사를 밝히시더군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 다 계속해서 연로해지실 텐데 이러다 그놈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처럼 한 분이라도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장인어른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시잖아요. 장인어른, 부디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를 위해서 이제 저희랑 함께 사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거의 애원에 가까운 제 부탁에 장인어른은 그제야 마지못해 합가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늙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기 싫었는데 그 마음마저도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네. 늙는다는 건 존재만으로도 주위에 폐를 끼치는 일 같아서 너무 슬프구먼.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저희와 함께 사는 일이 저희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직 젊어서 잘 모르지만 세월이 흐른다는 건 오히려 자식에게 키워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저희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위를 뒀을꼬. 고맙네, 권서방. 정말 고마워. 그렇게 지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희 부부와 저희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장인어른께서 새로 간 건물의 경비원 일은 전보다 훨씬 편하고 수월하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엔 저희 아버지의 회사가 있는데 경비 일을 장인어른께 주선해 드린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종종 장인어른의 일터에 놀러 가시기도 하고 일이 끝나면 두 분이서 가끔씩 약주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엔 아버지가 막내에게 실질적인 대표자를 넘기신 터라 아버지는 시간도 많아지셨거든요. 아이쿠,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환자한테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여서는 안 됐는데 오늘 내기당구에서 이기고 사돈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나 봐. 허허, 제가 사돈 아니면 또 누구랑 이렇게 기분 좋게 약주를 하겠습니까? 제가 사돈 덕에 요즘 참 살맛이 납니다. 권서방, 내가 자네 덕에 이런 훌륭하신 분을 친구로 두게 됐으니 내가 자네에게 고마운 일이 하나 더 늘었네. 고마워, 권서방. 봉사와 배품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 두 분은
7살의 나이 차이는 상관하지 않고 서로를 존경하며 가깝게 지내고 계세요. 살아오신 환경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 특히 무력감을 많이 느끼시던 장인어른께선 최근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사위로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던 일을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가까워진 두 분 덕분에 양가 어머니들께서도 함께 만남을 갖고 친해지실 수 있었는데 하다못해 나중엔 저희 집 여동생들과 처제 그리고 양가 사위들까지 모임에 합세해 이제 모였다 하면 엄청난 대가족 모임이 되곤 해요. 제 첫째 여동생과 아내는 같은 학교 선생이라 원래 친분이 있었고 거기에 저희 둘째 여동생이 합세한 뒤 마지막으로 처제까지 합류하게 된 거죠. 진짜 옛날에 우리 오빠가 김 선생, 아니, 세연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오빤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게 틀림없다고요. 아유, 도둑놈. 아니에요, 큰아가씨. 오히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 저일걸요? 전 세상에서 저희 남편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머, 어머, 내 남편 얼른 귀 막아. 성향이 비슷한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4명의 여자는 만나기만 하면 뭐가 그렇게 잘 통하는지 웃음꽃이 활짝 피곤 합니다. 그럼 그 옆에서 양가 부모님들끼린 약주를 하고 계시고 두 매제와 처제의 남편인 손아래 동서 그리고 저 이렇게 중년의 남자 넷은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지켜보거나 아예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놀러 나갔다 오곤 하죠. 매제들과 손아래 동서의 성격도 다들 모난 데 없이 서글서글해서 함께 있으면 남자 형제가 없는 제게도 형제들이 생긴 것 같아 괜스레 마음이 뿌듯하곤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주기적으로 모이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도 두 매제와 손아래 동서와 시간을 보낼 일이 많아졌거든요. 이렇듯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이 있다면 그놈이 보복심을 가지고 저나 장인어른을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것인데 저는 혹시 몰라 요즘 복싱을 배우며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어요. 게다가 따지고 보면 제가 한 일은 그놈이 내부 감사를 받게 했을 뿐 그놈이 교도소에 간 건 별개의 일이기에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저희 두 아들이 양가 아버지들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양가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저희 아버지처럼 제 두 아들에게 인생의 지표와도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이나 가진 돈으로 폄하하고 무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짓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항상 비참한 법임을 알리고자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짓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자신의 비참한 말로뿐이니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마음 넉넉하고 여유로운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